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익살맞다, 해악스럽다는데 제 딴에는 무지하게 똑같이 그리려고 애를 썼는 거야. 놓고 보니까 이 나름대로 귀여운 데도 있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현대미나협회 박승원 국장입니다. 자, 2023년도 하반기 저희 이론 특강은 제가 아니라 우리 월간미나의 발행인이시면서 경희대학교의 미나학과의 겸임교수로 계시는 유정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매번 제가 했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미나에 대해서 조형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깊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 본래의 자리는 월간미나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이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월간미라는 잡지를 제가 10년 전에 창간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잡지사의 대표이긴 했지만 원래 전공이 미술사였어요. 미술사.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민화를 만나면서 제가 좀 느지막하게 계속 공부를 계속해서 미술사로 동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처음으로 학교 제도권 내외 정식으로 민화학과가 개설이 됐어요. 한 3년 전쯤에 동덕여자대학교의 대학원 내에 민화학과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또 이제 경희대 교육대학원 내에는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전문가 과정으로 창작민화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생겨서 그 과정의 주임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제 민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강연 요청을 받고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거를 이제 전달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테마를 갖게 되었어요. 이 테마는 사실은 새로운 그러니까 교환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강의를 제가 학교에서 시작을 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압축을 해서 이제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이게 민화조형연구 1, 2, 3에서 3까지 가려면은 그게 한 학기 강의예요. 16일. 그러니까 강의 숫자로 치면은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6번 하는 기나긴 강의인데 그걸 요점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1시간 반부터 2시간 사이에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민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민화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민화는 다 들어봤어, 한 번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화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화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시니까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되겠지만은 이 민화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술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화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화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옛날에 못 그린 그림, 조선시대 대수롭지 않은 그림, 뭐 실제로 민화의 선구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도저히 우리나라의 미술사에서 다룰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는 그런 그 민화를 폄하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화를 너무너무 훌륭한 그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거를 숭배하는 듯한 그런 시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민화를 그렇게 사랑하긴 하는데 그게 좀 맹목적인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민화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어떤 독특한 그림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회화들은 중국 그림의 영향도 받고 그랬는데 이 그림은 순수하게 우리만의 그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시각이에요. 세상에 어떤 그 예술 장르치고 다른 것에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고 뭐 저절로 생겨나고 이런 그림은 없어요. 그거는 미술뿐만 아니라 역사의 어떤 요건도 그런 그림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그 민화라는 그림은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 사회에 크게 유행했던 그림으로서 그 당시에 한국 미술사를 장식했던 여러 종류의 그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그림들과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이 된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민화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유화, 수채화, 뭐 수묵화 이런 것은 어떤 식의 분류입니까? 민화의 그림의 재료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상화, 구상화 뭐 이런 것들은 그림의 어떤 조형성을 두고 얘기한 거고, 동양화, 서양화, 일본화 이런 것은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민화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까요? 민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쓰고 민화에만 쓰이는 재료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분체나 이런 그림들은 다 동양화에서 쓰는 그림이에요. 쓰는 물감이야. 그 석체도 마찬가지로 뭐 단청에도 쓰이고 온갖 데 다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현대 민화에서는 뭐 아크릴로 그리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민화가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재료로 분류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또 나라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민화를 특히 한국화라고 얘기하기엔 또 그것도 맞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민화라는 그림은 정의하기가 몹시 어려운 거예요. 기법으로도 안 되고, 또 민화만의 독특한 기법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민화만의 독특한 소재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특별적인 정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마치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센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화에 대해서 정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 가장 오래된 그럼 옛날에도 민화를 그린 사람들이 나는 지금 민화를 그리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렸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 민화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는 없었던 이름이고, 그 당시에 민화를 그렸던 사람들은 자기 그림이 민화라고 생각하고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이 민화류에 대한 그림들을 뭐라고 불렀겠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민화라는 이름은 절대 안 나오는데 이런 이름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마을 여염집에 병풍과 족자 그리고 벽에는 속화가 붙여진다. 여기 속화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화가 왜 민화라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을 여염집이라고 돼 있어. 여염집은 뭐예요? 뭐 특별한 집이 아니라 보통 많은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병풍과 족자의 형태로 걸려 있어. 그리고 벽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풍으로 족자로 벽에 걸리기도 하고 아예 그냥 벽에 붙여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또 그래. 비록 이 그림이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상투적이라는 건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뭡니까? 저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따구 소리들이 다 뭡니까? 상투적인 거예요. 늘 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투적이라는 건 하나의 형식처럼 그게 막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화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모란도 그림은 그림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상투적인 거야. 네? 자, 근데 거기에 또한 유래와 뜻이 있어. 민화에 유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거 보니까 이 속화라는 말이 민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규경이라는 실학자예요. 18세기에 살았던 오주 연문 장전 산고라는 이 백과사전식의 책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말인데. 근데 어쨌든 이걸 보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민화라는 그림을 대체로 속화라고 불렀던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유래와 뜻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고사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돼갖고
유래와 뜻을 몰라갖고 뭐 지멋대로 그리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위 암탉이 있고 병아리가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거를 화제를 뭐라 그러냐면 오자등과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닭과 병아리의 무슨 모성애를 그린 게 아니라 그 5마리의 병아리는 5명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중국의 어떤 그 훌륭한 엄마가 아들 5명을 잘 키워서 모두 다 과거에 급제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때 병아리는 5마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고사를 모르면은, 그때 귀찮으니까, 한 마리쯤 안 그리면 어때? 그리고 4마리만 그리는 거야. 심지어는 욕심이 많아갖고 6마리 그리기도 해. 이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고사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쏘가리 그림이 나오면 아가리 그림 부분에 무슨 꽃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대부분 복숭아 꽃이에요. 복사꽃이에요. 그 씨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사를 모르면 쏘가리 대신에 뭘 그리는 거야? 뭐 잉어를 그린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바로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그림들을 이미 이규경이 살았던 그 무렵에 이런 그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그 당시 사람들 속화라고 불렀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은 옛 문헌에 나오는 속화를 전부 민화라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의 속자는 약간 낮춰 부르는 거 있잖아요. 속하다, 저속하다 이럴 때 쓰는 속자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풍속화를 속화라고 부를 때도 있고 민화를 속화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대충 그 무렵에는 민화를 부르는 그림이 없었고 이름이 없었고 그것을 좀 폄하해서 속화 정도로 불렀던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해요. 이러한 그림들이 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 일제하에서 있었던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미술사학자가 그 붙인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야나기 무네요시는 일본의 이 유명한 미술사가죠. 근데 이 사람이 주목했던 그 미술은 뭐냐면 고급스러운 엘리트 미술이 아니라 민중 미술이에요. 민예라고 해서 민중 예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민예품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 있는 기물에서 어떤 예술적인 미학적인 가치를 찾는 거란 말이야. 가령 신발 또는 뭐라 그래야 돼? 그릇. 이렇게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쓰이는 물건들 중에서 어떤 미학적인 요소를 찾는 거. 근데 대체로 18세기에 이러한 그 세계적으로 소위 그 민중 예술에 대한 민속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었어요. 야나기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선구자는 미국의 윌리엄 모리스 같은 그런 그 미술사가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나기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도 민속에 관한 그 부분을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일본에도 소위 그 민중의 그러니까 서민의 그림이라 할 만한 것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키요에 같은 그림이에요. 우키요에는 그 그림은 아니고 판화지, 다색 판화예요. 굉장히 정밀한 다색 판화인데 그게 이제 에도 시대의 그 일반 에도 시대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테마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런데 우키요에 같은 경우는 작자도 분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잘 그린 것도 많습니다. 우리 민화처럼 작자를 모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큰 차이점이야. 반면에 그보다 좀 약간 한 등급 낮은 게 무슨 오츠에 이런 게 있어. 오츠에는 오츠라는 지방의 그림이죠.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진짜 그 못 그린 그림, 질박하고 그런 그림인데. 그리고 이제 그 신사에 가서 이제 자기 부적처럼 그리는 에마라고 하는 그림이 또 있어. 이렇게 일본에 있는 민중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그 미술에 이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의 민화에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있는 민속 미술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민중에 의해 태어나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사용된 그림을 민화라고 하자라고 1937년에 나온 공예라고 하는 잡지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그림들을 전부 우리는 민화라고 부르자라고 했어요. 이런 걸 주창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후에 한국에 와서 민화를 본 거예요. 야나기가 본 민화가 있는데 그 민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야나기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우리가 조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미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야나기 무네요시가 처음 본 미나가 이거였어요. 이런 그림인데 지금 책거리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도 일본 미녀관에 가면 있습니다. 2019년인가 우리 월간 미나 주최로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 일본 미녀관에 가서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 봤는데 물론 지금 여러분들 일본 미녀관 간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미나를 볼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를 해놓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거 전시해놓고 있고 이것도 어렵게 얘기를 해서 꺼내서 돈 주고 꺼내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 봤을 때 이 그림은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인 취향으로 그려진 그림인 거야. 책거리도 궁중풍의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나기가 보고 이걸 굉장히 특히 이런 역원근법 같은 부분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되게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책이 밑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상이 올려져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조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묘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야나기는 불가사의의 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가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야나기가 본 그림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 이런 류의 그림들인 거야. 수집한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본 것은 굉장히 서민적인 취향이 강한 그림을 봐서 그럼 이 그림도 자기가 애초에 만들었던 민화라는 명칭에 속하는 거라고 봐서 이런 그림들도 민화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용어를 1970년대 우리 민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선구적인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민화라는 이름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야나기가 본 민화는 이런 스타일의 민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나기 이후에 굉장히 그 선구자 조자용이나 뭐 김철순 이런 그 해방 이후에 선구자들에 의해서 많은 민화들이 수집되면서 야나기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궁중풍의 그런 그림, 또 심지어 궁중화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로로몽도 같은 경우는 완벽한 궁중화지만 또 그거를 보고 어설프게 그린 민화도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범주를 학자들도 아니니까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잡아서 전부 민화라고 그러다 보니까 민화의 범주가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이 보니까 민화라고 하는 백성민자하고 이 궁중의 그림은 전혀 공간의 성격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민화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궁중화가 민화를 분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민화의 범주가 워낙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서민적인 민화가 정말 민중의 그림인 민화가 있는가 하면 또 민화라고 부르기엔 지나치게 잘 그린 그림도 있어. 이런 그림들을 그럼 어떻게 통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민화라는 이름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화 대신 다른 이름을 부르자. 뭐 이러한 그 주장을 하게 이르러서 일부 사람들은 민화 대신에 무슨 채색화라든지 뭐 길상화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일부. 뭐 관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채색화 같은 것도 범위가 넓어지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채색화 안에 민화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민화와 채색화가 같은 그림인 건 절대 아니에요. 채색화 안에는 불화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뭐 서양의 유화는 채색화 아닌가? 그리고 뭐 고구려 고분벽화는 채색화 아니에요? 그 결국은 채색화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건 너무 넓게 잡은 것뿐이지. 길상화라는 말도 길상은 말 그대로 어떤 좋은 뜻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그림의 길상의 뜻이 담긴 그런 그림들은 중국 그림들은 대부분 그래요. 또 궁중화가 다 그렇고 또 민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민화라는 그 이름을 대체할 만한 또는 그 적합한 용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름을 따로 찾아 헤맬 게 아니라 그럼 민화라는 그림을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이게 옳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아까 얘기했던 웃기요회라는 말을요, 한자로 쓰면은 부세회가 돼요. 뜰부자에다가 세상 세자. 그러니까 뜬구름같이 덧없는 세상의 풍토를 그린 게 부세회, 웃기요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웃기요회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뜬구름 같은 세상을 연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기요회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민화라고 고유명사로 우리가 민화라고 쓰면은 우리가 그 민화라는 그림을 새롭게 정의를 하면 돼. 여기 나오는 것이 그 일부의 정의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일반 서민을 중심으로 사회 전 계층의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그림으로 크게 유행했던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그림. 여기 보면은 뭡니까? 조선 후기, 즉 18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150년 동안이에요.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민을 중심으로 사회 전 계층의 생활, 서민을 중심으로 거의 조선시대 사람들 거의 다 즐겼던 거예요. 공간을 장식하는 그림은 뭐하는 용도가 뭐예요? 생활 공간을 장식화란 말이야. 이거는 두고 막 보는 그런 감상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김홍도나 겸재, 정선, 신윤복의 그림들을 액자나 족자나 병풍으로 만들어가고 감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해지는 게 뭘로 전해집니까? 화첩은 지구나 말하면 그림책이에요. 도록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 비싸게 구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친구들이 오면은 술 한잔 마시면서 자랑질하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좋구나. 내가 옆에다 한 수 쓸게. 모두 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감상용인 거예요. 양반들도 감상은 그렇게 했는데 장식은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옥션에 가서 뭐 10억씩 하고 뭐 이런 어떤 김한기 그림이나 이우환 그림들 갖다가 벽에 걸어놓고 장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장식화가 아니에요. 그건 감상하고 그런 건 저기 은행 금고에 집어놨다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돈이지 그게 무슨 그림이 아닌 거야. 그쯤 되면. 근데 이 민화는 뭡니까 이게? 전 계층의 생활 공간을 장식한. 이 양반들도 감상은 그걸로 하지만 장식은 거의 민화 같은 걸로 했어요. 예?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예요?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그림. 뭐 어려운 게 아니라 현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리고 복을 구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 좋은 일이 일어나 막 부귀하기를 바라고 아들 낳기 바라고 출세하기를 이런 게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민화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기적으로는 조선 후기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그리고 서민을 중심으로 해요. 이게 왜 사회 전개시냐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18세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라는 시기는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 사회를 유지했던 엄격한 신분 질서가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801년 순조 원전에 노비가 해방됩니다. 관노비가 해방이 돼요. 그 탄노비 말고 관노비가 다 해방이 돼. 관노비가 해방이 되는데 이런 거 보면은요. 미국이 노예 해방하려고 남북전쟁을 일으켰던 데가 1910년대예요. 이거보다 100년도 앞서갖고 우리는 관노비를 해방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인권을 존중한 나라라고 돼야 될 텐데 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무슨 어떤 의식을 가지고 노비를 해방한 게 아니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노비가 관청에 근무한 노비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 명부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없애버리고 차라리 세금이나 받자 해갖고 해방해버린 거예요. 이미 이것은 뭐냐면은 그 1800년대 초, 그러니까 19세기 초에는요, 그 전까지는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요, 도망가면 다 굶어 죽어요. 왜? 땅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야. 다 농사를 짓잖아. 에? 그거 이외에는 상업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장사를 억제해갖고 함부로 그 가게를 차리거나 이러는 걸 엄격히 금지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면은요, 크게 무슨 변화가 없어 삶에 자기가 100평 정도의 농사를 지면은 그게 생활의 수단이라면 무슨 놈의 변화가 있겠어요? 맨날 그지도 안 되고 부자도 안 되고 그 상태로 가는 거야. 근데 장사를 하면은요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떼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떼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돈 갖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도 그런 거. 예? 양반도 다 돈 갖고 사잖아. 예? 족보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분 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굉장히 엄격한 억상책을 썼던 거야. 상업 이런 거 말업으로 천시하고 수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시책과는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상업이 발달하고 결국은 노비가 도망가서도 먹고 살 일이 생긴 거예요. 노점으로 뭐 집신을 만들어서 팔든지 수출고 팔든지 살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통계에 따르면은요, 19세기 중반에는 양반이 전 인구의 70%. 그게 대구 지방의 통계입니다. 그 당시에 대구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한양이 떵떵거리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대구는 한양 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남 사림은요, 이게 영남 사림은 조선시대를 움직인 지성인 집단인데 그것이 영남 지역에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안동, 대구 이 지역에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당시에 그 통계가 대구 지역의 통계이긴 하지만 한양으로 적용해도 조금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70%가 양반이에요. 전 국민의 70%가 양반이면은요, 사실상 신분 질서가 다 와해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민화를 아주 불쌍한 피지배층, 억압받는 계층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이것은 민화가 생성됐던 그 시대적인 공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소치인 거죠. 제가 사실은 이 강좌를 만들기 전에 대학에서 그 강의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민화사예요. 한국 민화사. 민화의 역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제로 그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화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먹고 살고 찌그러진 초가삼간에 살고 있으면 거기다가 무슨 놈의 그림을 붙일 그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사지도 못해. 예? 광통교 시장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9세기에 광통교에 가면은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그림 시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온갖 그림을 다 팔았어. 그 기회 나오는데. 그림 산단 말이야. 근데 정말 끼니도 못 입는 그런 찌그러진 민중들이 거기 가갖고 무슨 놈의 그림을 사서 어디다가 붙여요. 집이 초가상간에 붙일 때도 어두컴컴한데. 결국은 민화라는 그림은 장식화잖아요. 장식. 생활공간을 장식하는 건데 장식할 정도의 생활공간이 아니면 민화라는 그림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민화라는 그림을 시대적인 거랑 무관하게 알아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형을 하기 전에 이러한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민화를 이해하려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민화는 이런 정도로 묘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전통이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게. 여러분, 저도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 그럼 오늘날 민화를 가르치는 큰 선생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나는 떠돌이 서민 화가가 내 스승이야. 그분한테 그림을 전수받았어. 혹은 도화서 화원이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 도화서 화원한테 배운 분한테 내가 또 배웠어. 이런 사람을 한 명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민화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오늘날의 민화를 중흥시킨 거는 문화재를 복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옛날에 수출용으로 여러 그림들을 모사해서 대량 생산해갖고 외국에 수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 많은 그림들을 모사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미술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걸 오랫동안 모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백 장씩 모사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난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민화를 다 중흥시킨 거예요. 선생님들이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이 전통이 신기한 거지. 한 명도 없어. 내가 앞으로 만나왔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너무 흘러갖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전통이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법이나 소재, 재료 등을 중심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민화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조형 원리 등도 분명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과 차별화되는 민화만의 아주 독특한 조형 원리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미나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뭐 이런 것이 분명치가 않아요. 다른 그림들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복과 복을 구하고 길상,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그러한 염원이 강조되는 뜻그림의 성격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림 자체의 어떤 그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림 안에 담긴 뜻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그림이기 때문에 미나라는 그림이 생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미나 호랑이 보면 못 그린 거 무지하게 많잖아요. 저는 어떤 그림 보면은 이런 정도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정도의 그림 솜씨라고 할 것 같으면 남들이 그림 하나 그려서 파세요 그러면 저 그림 못 그려요. 이래야 정상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려서 심지어는 돈 받고 팔아. 그리고 그걸 또 사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그렸다. 그럼 호랑이처럼 생긴 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걔가 강아지나 여우가 아니고 호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 호랑이네 이 정도 되면은 왜 그래? 호랑이가 가진 뜻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그림의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바로 이 뜻그림이 너무 강한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림도 많은데 그게 너무 무시되는 것 같다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는 일부분 동조를 해요. 왜냐하면 미나를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계층이 지금 여기서는 조형이 숙제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미나를 그린 사람은요. 도화서 화원들도 있었단 말이야. 도화서 화원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린 그림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화서에 시험에 붙지는 못했지만 실력으로 말하면 뺨치는 사람들도 그림을 먹고 살았어요. 잘 그리잖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승려, 중들, 스님들 이 그림 그리는 화승들이 지금도 그 통도사라든가 이런 절에 가면은요 미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여기 시간만 되면 보여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려. 여러분 이제 가까운 여수마 통도사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거기 가면 그 불전 안에도요 눈여겨 살펴보면은 미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그림 미나 작가들의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거예요. 떠돌이 화가도 물론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잘 그린 사람이 그린 거는 뭐 궁중화 못지않은 것도 있는 거야. 그리고 되게 서민적인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천재적인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뜻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림 자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죠.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대체로 구복과 길상 이거 뜻그림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미나라는 그림은 그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그림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에서 유행하던 주류회화의 모든 장르를 대중적인 관점에서 입장에서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다 그 시대에 있었던 그림들을 왜냐하면은 그림의 수요가 나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해가지고 장식할 공간이 집이 커지고 살만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식 욕구가 강해져갖고 장식할 그림이 필요하니까 수많은 그림들이 막 수요가 발생하니까 공급이 마구마구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니까 특별히 이 그림만 가진 독특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그림들, 예를 들어서 궁중장식과 문이나 진경상수까지 다 이리저리 참고하고 모방하고 해갖고 미나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장르 중에서 서민적인 감성을 투영하기에 적절한 부분을 선택한 거죠. 이게 뭐 자기들이 그 감성을 투영하기에 적절한 부분이 뭐냐면은 현세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게 강한 것들을 특히 이제 끌어들여 왔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형 원리와 그림이 가진 도상적인 특징들은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많은 그림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나라는 게 어떠한 것에 영향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죠. 한때는 우리가 까치호랑이 같은 그림을 우리의 고유의 도상으로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호돌이 같은 걸 한 거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그림이 어떤 호메이송이라고 하는 대만 학자가 언제야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가 학회에 중국 명나라 때에 그려진 까치호랑이 그림을 들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까치호랑이 도상이 우리나라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이제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감정과 바램하고 사실은 팩트는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중국 그림을 본받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부끄럽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문화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우리의 그림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중국은 문명의 발상지잖아. 그 당시에 세계였던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유화를 그린 사람 전부 다 자학해야지. 그게 우리 그림입니까? 다 서양 그림이지. 근데도 아무도 그거 자기가 못났다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미나를 우습게 보잖아. 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당시는 중국이 아니라 세계였던 거예요. 우리가 서양화라고 통칭하듯이 쉽게 말하면 그런 그림들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은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다만 저는 제가 원래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 분야는 뭐냐면 백동자도예요. 여러분 백동자도 아세요? 아시죠? 이거 모시면 안 되지, 그죠? 백동자도인데 이 백동자도 그림을 중국에 가면은요, 백동자도 그림하고 흡사한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거를 보면은 이 그림이 중국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중국에 가서 이런 그림을 있냐고 물어보면요, 다 몰라요. 비슷은 한데 그런 느낌은 나는데 그거와 똑같은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곽분양 행락도도 아시죠? 곽분양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평생 동안 복락을 누린 그 사람의 잔치 장면을 그린 게 곽분양 행락도잖아요. 근데 곽분양이라는 사람은요, 중국에서는 다 알아요. 이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왜? 우리나라의 이순신 정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만구의 충신에다가 명장이에요. 그래서 곽분양은 원래 그 사람이 그냥 곽자의인데 분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양왕. 그래서 분양이라는 건 이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국에서 지금도 분주라고 분양이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산서성에 갔을 때 백동자도랑 곽분양 행락도랑 유사한 점이 많아서 산서미술대학교의 교수들하고 학장한테 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산서미술대학교 조금만 더 가면 그 분양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그 분양 지역에 가면은요, 곽분양에 대한 아무런 그 흔적이 없어. 그 지역을 다스렸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념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념관은 대만에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여주면은요, 몰라요. 이런 그림은 처음 봤대. 곽분양 행락도 그림. 뭘 말하냐면 우리는 비록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세계였던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코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실정과 우리나라의 필요에 맞게 새로운 도상을 만들어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되지 않은 나라는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유럽 문명은 전부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거지 자기네가 만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그런 걸 갖고 무리의 것을 찾는 거는요, 내가 볼 때는 그건 무서운 거야. 그런 역사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지나. 어쨌든 그래서 이 조형 원리와 도상의 특징 많은 부분이 기존 장르의 것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게도 한눈에 척 봐도 뭡니까? 미나예요? 궁궐 그림이에요? 그 궁중화예요. 이 정도 그림은. 이거는 물론 원화는 아니고 궁중에 썼던 장생도를 송기태 선생이 모사한 그림인데 똑같이 모사한 거죠. 궁중화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장생도가, 십장생도가 또 있어. 자, 여기 좀 같은 장생도 아니, 이거? 장생도예요. 그러나 그림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죠. 그림에 엄청 성의가 없어. 네? 물감도 변변치 않아. 네? 이거 다 빛바래갖고 막 허접해. 소나무 그린 꼴을 봐요. 네. 저 소나무 그린 거랑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계시지, 이렇게 그리려면 배울 것도 없지. 나도 그리니까. 사슴도 봐요. 대충 이렇게. 거북이 그린 꼴을, 영지버섯. 그리고 저렇게 청록기법으로 그린 거를 이렇게 대충 막 그린 거예요. 학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그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장생도고 이건 뭐예요? 똑같이 장생도예요. 근데 얘는 궁중에 쓰였을 확률이 높고, 얘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민화한 거죠. 바로 이거. 이 그림은 독창적으로 창안해낸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를 보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십장생도 궁중 그림이 있기 때문에, 민화가가 아무리 개판으로 그려도 우리는 이것이 장생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궁중회화와 민화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궁중회화는 민화의 텍스트 역할을 한 거예요. 본보기 역할을 한 거죠.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중화는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궁중화를, 민화가들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 궁중화가 텍스트인데 그걸 그려야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이 지경으로 그리면은요, 누가 나한테 장생도 하나 그리려고 그러면, 나 그림 못 그려, 이렇게 정상인데 얘는 그려. 이게 민화의 정신인 거예요. 자, 그립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게 민화의 정신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잘 아는 백동자도예요. 백동자도인데, 여러분, 이것도 대표적인 궁중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이런 건물은요, 소위 개화라고 해서 자대고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시기 때문에 기구가 따로 있었죠. 요즘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 굉장히 그리기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닭싸움을 하고 있죠. 아이들이 닭싸움 구경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이게 이제 백동자도에, 보통 백동자도는 8폭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닭싸움 장면 하나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 백동자도를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걸 그리다 보니까, 이걸 그리려니까 엄두가 안 나. 그리면 어떻게 해요? 안 그려. 그깟 놈 하나 빼면, 백동자도인데 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쟤는 빼고, 나무도 저렇게 오동나무 이렇게 달 그릴 거 없이 저렇게 그리고 그냥 뎁다 크게 바위만 이렇게 그리는 거. 제대로 그린 것도 아니야. 괴석을. 자, 이것도 하나의 백동자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보고 그린 거예요? 정확 보고 그린 거예요. 독자적인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화를 독자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다 궁중화를 이렇게 모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많이 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심사정이 그린 맹호도입니다. 요거는 똑같이 생긴 맹호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맹호도는 저 위에 소나무가 그려져 있어. 그건 송화 맹호도라고 해서, 그것은 김홍도하고 그의 스승인 누굽니까? 큰일 났어. 나이가 드니까 이름 맨날 부르는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 자, 둘이 그린 거예요. 내가 조금씩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누가 얘기했지 지금? 김홍대의 스승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영통동구 이런 거 그린 사람. 자, 어쨌든 호랑이를 이렇게 형형하게 그렸습니다. 이게 축으로 그렸는데도요, 딱 웅크린 모습을 정확히 묘사를 하고, 이 그림도 이 눈빛하고 이게 맹수의 위용을, 이게 한국 호랑이의 표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런 호랑이 그림이 또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요 앞발 요걸 보니까 얘도 이렇게 그렸어. 이거는 틀림없이 저걸 보고 비슷하게 그리려고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익살맞다, 해악스럽다 했는데,
이 우리 민화의 특징 중에 익살 맞고 해학적이고 이런 것들은 그 화가들이 야 나는 그림을 정말 익살 맞게 해학스럽게 그려야 돼 하고 그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제 딴에는 무지하게 똑같이 그리려고 애를 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력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놓고 보니까 이 나름대로 귀여운 데도 있어. 그렇죠? 재치가 엿보이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민화가 가지고 있는 익살스러움과 재치의 하나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림 이렇게 그리면은 나 못 그려 이렇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하고 열심히 그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문인들이 그렸던 그림이란 말이야. 그렇죠? 먹으로 그린 그림이란 말이야. 이런 거를 본받기도 한 거예요. 궁중화건 문인화건 마구마구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이것은 그 유명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입니다. 여러분 진경산수가 왜 유명하냐, 중요하냐 하면은요, 겸재 이전까지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풍경을 그린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 미술사적으로도요, 어떤 그림을 대상을 그대로 보고 그리는 전통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대나무를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대나무를 보고 그리든지 아니면 대나무를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와서 보고서 그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상을 보고 그리는데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나무를 그리려고 그러면 대나무를 찾아가지 않고 뭘 보고 그려야 돼요? 대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중국의 참보서를 보고서 그리는 거예요. 뽕잎을 그린다. 오동잎을 그린다. 오동잎을 따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오동잎을 그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계자원 화전이라든가 고시화보, 당시화보 이런 중국의 조선이 유행했던 중국 수입된 화보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동양화 그림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 그림하고. 지금도 사실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해외에 나가서 우리 그 동양화 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중국 그림인 줄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큰 변별력이 없는 거야. 왜? 중국의 화보를 보고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다르냐? 민화가들은. 첫째, 그런 거를 살 수도 없어. 책이 비싸니까. 수입품인데 지금처럼 막 인쇄된 게 아니잖아요. 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거 그렇게 공부해갖고 팔아갖고 될 만큼 대단한 그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지멋대로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제멋대로 그린 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 거의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산하를,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렸던 모든 풍경화는 뭡니까? 산수화는 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 구라였던 거예요.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는 법칙에 따라서 그리는 거지. 거기에 선비의 정신을 집어넣어갖고 뭐 지구를 하나 그려갖고 그리는 선비를 하나 그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뜻을 나타내는 거지. 문기를. 근데 이제 그 겸재 시대에 와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산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경인데 한국에서만 특별히 일어난 그 실경을 당시의 시대상과 합쳐서 참진자를 써서 진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실경산수라고 봐야죠. 근데 겸재는 자기가 남종화법, 그러니까 그 참고서를 보고서 중국 그림책을 보고 그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기에 뭐 중법, 수지법 이런 게 다 있어요. 바위를 그리는 방법, 뭐 잎사귀를 그리는 방법, 옷주름을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산수를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겸재는 나름대로 그걸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수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이러한 그 기법들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 점이 겸재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하를 그렸는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뭐냐 하면은 저렇게 하얀색으로 삐죽삐죽 솟은 저런 그 그림, 이건 뭐냐 하면 바위산을 그린 거예요.
저것을 이제 안희진 박사 같은 경우 서리빨 준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표현된 것들은 뭐냐면 되게 토산을 그린 거예요. 흙으로 된. 예? 그리고 이제 잎사 이런 그 나무 같은 거를 아주 간결하게 그려요. 이렇게 쭉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여기 다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독특한 화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금강산 그림들도 많이 그려졌어요. 왜? 금강산 가고 싶잖아. 금강산 그때 옛날 사람들 금강산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무슨 뭐 블랙야크 옷 사다 입고 뭐 나이키 신발 신고 배낭 메고 이렇게 금강산 가는 세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큰일 나지. 요즘 그 등산로가 잘 개발돼 있어도 길 잊어버려갖고 조난당하고 그러는데 그거 신고 올라갔다가 호랑이도 만나고 뭐 길도 큰일 나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 금강산을 가려면요. 기록에 따르면은 18세기 같은 경우는 최소 3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돼. 양반들이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등산복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은 갓 쓰고 도포 입고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가? 일단은 말 타고 가야 돼요. 말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말 타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데 말 타고 가려면 길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 최소한 금강산 근처에 있는 고성군수 정도가 힘을 써갖고 노비들 부려갖고 길을 쫙 내. 그리고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도저히 말이 못 가는 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가막군들을 불러갖고요.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막군들은 대개 금강산에 있는 절에 있는 승려들이었어요. 그때 그 조선시대는 억불체계에서 노비취급을 당했잖아. 그 기록에 보면은요, 이 그 중들이 이 그 무거운 그 양반을 이렇게 가마에 태우고 험한 산길을 갈 거 아니에요. 남떨어지를 지날 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주 그냥 떨어져서 이놈하고 같이 뒤 태우는 같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기록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금강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민중의 염원이거든. 모든 사람의 염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붙여놓고서 겸재가 금강산을 갈 수 있던 건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실세 중에 실세였던 안동김씨 트리오가 있어요. 김창집, 김창협, 김창읍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관 대작에 갈 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카메라맨으로 쫓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겸재는 2번 갈 수 있었어요. 그 2번 갔다 온 금강산을 평생 물거먹으며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림인데, 자, 민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놔둘 리가 없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그랬어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저 위에 이게 똑같잖아. 그죠? 이걸 보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무 그리는 방식도요, 이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리고 이러한 그 육산을 표현한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같고. 자,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민화라는 것이 그냥 어디서 새로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모든 그림들과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화는 아주 정당하게 조선 후기를 장식했던 우리나라 미술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하게 연구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민화도 학문적으로 미술사학의 대상으로 포함이 오랫동안 안 돼 왔었어요. 미술사 쪽으로 연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그림으로 여겨졌던 탓이에요. 근데 이제는 최근에 와서는 많은 유능한 학자들이 이렇게 미술사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민화를 연구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 미술사에서도 민화를 하나의 파트로 인정할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화라는 것은 지금 길게 얘기한 것처럼 결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땅에 솟아나거나 하늘에 떨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당시에 조선 후기 신분 질서가 붕괴되고 해체되고 이러한 그 격변기에 이때를 배경으로 갑자기 수요가 늘면서 생겨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선 미술사의 한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민화가 어떤 그 나름대로 아주 독창적인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법, 표현 방식의 일부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그 민화가 범주가 다양하지만 전문적인 그림 교육을 받지 않은 전형적인 서민 화가의 그림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림에서 오늘날 민화의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부분, 뭐 해악이나 재치, 뭐 익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가령 그림으로 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적당한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 여기 보면은 막 호랑이가 이 토끼를 막 쫓는 방법. 이때 호랑이의 표정이 압권이죠. 이렇게 그리려고 그린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그리고 뭐 토끼가 도망가는 모습 뒤돌아보고 근데 토끼가 이게 앞다리가 좀 짧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적당히 그린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리와 물고기를 한 화면에 그려서 원래는 물고기는 안 보여야죠. 오리가 보이면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는 뭐 이게 마치 행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익살맞고 재치 있잖아요. 정교의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을 그린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거북이 등 위에 탄 토끼 얘들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뭐가 교차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도식적이잖아. 이런 것들이 어떤 민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렸기 때문에 가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민화의 정신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그 엄격하게 그림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연스럽고 독창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그럼 이러한 그 민화가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해서 성행한 그림이다라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대충 자세히 하려면 끝도 없지만 이제 잠깐 쉬고 나서의 한 시간은 우리가 민화의 어떤 그 조형적인 도상을 갖고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쉴게요.